저런 손님은 받지 마세요. 저런 인간들이 왜 이런 데 와서. 분식집에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그 순간 약혼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사흘 전으로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강성윤입니다. 올해 68, 식품유통회사 대한식품의 회장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업계에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물류센터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남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준혁이가 건넨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준혁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38입니다.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는데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집안이었는데 아들놈이 그걸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런 준혁이가 작년 가을 새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서하윤, 29살. 대학을 나왔다고는 하는데 집안 배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 여자는 정중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 급식 봉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저는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포크를 쓰는 법, 냅킨을 펴는 법, 와인 잔을 드는 법.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진심이냐? 네, 아버지. 저 여자 뭘 보고 좋아하는 거냐?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착합니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있는 그대로라고요? 대한식품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빼고 뭐가 남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손한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가지런히 모은 손,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 여자가 착한 건지 아니면 착한 척을 잘하는 건지 어떻게 알지?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비서실장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 일주일 동선 파악해. 서하윤 씨 말씀이십니까? 그래.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오래 곁에 뒀습니다. 사흘 뒤 김 부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A사 용지 서너 장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일주일 동선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화장품 회사 출근, 오후 6시 퇴근, 오후 7시 서초동 분식집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 화요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반 퇴근, 오후 8시 집, 수요일.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서초동 분식집, 오빠로 추정되는 남성과 동행.
서초동 분식집. 저는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식집 어디쯤 있습니까? 서초역 근처입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자주 갑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거기서 보자. 그날 저녁 저는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공사판에서 일할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남겨뒀던 것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 군데군데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때 묻은 운동화. 저는 그 옷들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벗고 그 옷들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눈빛, 떨리는 손.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됐어.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무슨 일이십니까? 몸이 좀 안 좋아. 하루 쉬려고.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어제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초역으로 갑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초역에 내렸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영자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맞은편 전봇대 뒤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7시쯤 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옷이 얇았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7시 5분쯤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하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부정하게 힘없이 비틀거리며 분식집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름 냄새,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쯤 있었습니다. 하윤과 친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등을 구부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여자 한 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60살쯤 돼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한 줄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네. 맛있겠다. 그러게. 나 여기 진짜 좋아해.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하윤은 편안한 표정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던 그 조심스러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분식집 사장님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 물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사장님이 물컵을 테이블에 놓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일부러 지폐는 넣지 않았습니다. 동전만 몇 개 넣어뒀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일부러 떨었습니다. 이걸로 뭐 먹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떨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이 테이블 위에 동전을 내려다보셨습니다. 1,500원쯤 됐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도 못 사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네. 하윤이 저를 힐끗 보더니 사장님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작아서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분 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런 분들 받으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속으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전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가 아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은 카운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싸셨습니다. 다시 제 테이블로 오셔서 그걸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드세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드세요.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무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28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품삯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일이 끊겼습니다. 보름 동안 일을 못 구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사장 근처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빈 주머니였습니다. 그때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서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배고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라면 한 그릇 줄게. 그날 저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라면 맛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다 먹고 나오면서 저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돈 생기면 꼭 갚으러 올게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갚으러 오지 말고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저는 바빠졌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식집 아주머니를, 그 라면 한 그릇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 했습니다. 그 기억이 부끄러웠으니까요. 저는 김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하윤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윤과 친구는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윤아, 준혁 씨네 집안 진짜 대단하다며? 응, 솔직히 나도 믿기지가 않아. 부럽다. 너 진짜 잘 만났다. 고마워, 언니.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근데 시집 가면 나 같은 거 안 까먹을 거지? 하윤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제일 소중한 거 알잖아.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비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서서 분식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환한 불빛이 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윤과 친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그 여자 동선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분식집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보자. 오늘 하루만으로는 부족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준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응, 그냥 좀 나갔다 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옷차림이. 아니다. 아무 일 없어. 준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진짜 착한 건가? 아니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부장이 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서하윤의 이번 주 동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분식집에 간다고 합니다. 혼자? 아닙니다. 오빠로 추정되는 남성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오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덜 낯설었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초역으로 갔습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가 조금 넘어 하윤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5분쯤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손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하윤과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구부렸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저는 또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2인분이요. 김밥도 2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과 그 남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윤아,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오빠. 다음 달이면 혼인신고 할 것 같아. 그래, 빠르네. 응. 준혁 씨가 빨리 하고 싶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집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응. 오빠 걱정 마. 확실해. 재산은? 하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얘기 왜 해? 야, 나도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넌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알아.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준혁 씨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미안.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하윤아, 나 좀 어려워. 또? 응. 이번 달 카드값이.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힘들어. 알아. 근데 이번만. 제발. 얼마? 300. 300? 지난달에 200 줬잖아. 미안해. 진짜 급해서. 하윤이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준혁이네 집안이랑 잘 지내야 돼. 알지? 알아. 특히 회장님. 그분 마음에 들어야 돼. 노력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넌 똑똑하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요. 역시 그렇구나. 사장님이 떡볶이와 김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윤의 테이블에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윤과 남자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제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드실 거 없으세요? 저는 동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사장님이 동전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은 카운터로 가셨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드세요. 돈을.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저는 사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배고프신 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옛날부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하윤과 남자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남자가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하윤에게 뭐라 속삭였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장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민수, 서하윤의 오빤. 신상 다 파악해 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김 부장이 새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민수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박민수, 35, 서하윤의 친오빠, 3년 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1년 만에 망함, 현재 신용불량자, 빚 3천만 원.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손을 벌리는구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근 박민수가 대부업체 3곳에서 추가 대출 시도 모두 거절당함. 서하윤과의 통화 기록 다수. 내용 돈 요구.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이번 주에도 그 분식집 간다고 했죠? 네. 오늘 저녁에도 갈 예정입니다. 혼자? 아닙니다. 오빠와 동행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약속이 취소하세요. 김 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시 반에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윤과 박민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또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님,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밥 싸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남은 거예요. 사장님은 카운터로 가셔서 김밥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과 박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장님이 김밥을 싸서 제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비닐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뒀습니다. 하윤이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2인분이요. 네. 사장님이 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윤과 박민수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조용해서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윤아, 준혁이네 집안 배경 확실히 해뒀어? 응, 오빠. 다 알아봤어. 재산 규모는? 오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야, 난 내 오빠야.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럼 알아봐야지. 오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알아. 근데 하윤아. 응? 너 결혼하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하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나도 확실하지 않아. 뭐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보단 나을 거 아냐? 모르겠어. 박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뭐하러 결혼해?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냐? 하윤이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오빠, 나 준혁 씨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야. 돈 때문 아니야. 알았어. 미안.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알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근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준혁 씨한테 실망 주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잘할 거야, 너는. 근데 오빠. 응? 회장님이 좀 무서워. 왜? 뭔가 날 계속 관찰하는 느낌이야. 말할 때마다 눈치 보게 돼.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신경 쓰이겠지.
그냥 조심하면 돼. 응.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찰하는 느낌? 맞아. 난 널 보고 있어. 사장님이 떡볶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실제로 어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진짜 어지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윤과 박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귀에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왜 이런 데 와서. 그 말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으셨습니다. 손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김 부장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게 해뒀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그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몇 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회장님,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렸던 손을 멈췄습니다. 힘없었던 눈빛을 바꿨습니다. 제 원래 눈빛으로요. 저는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얼굴에서 혈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 저는 박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앉으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후들후들 떨며 다시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손님, 아니, 회장님이시라고요? 저는 사장님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여서요. 무슨.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명함을 받아들고 읽으셨습니다. 대한식품, 회장 강석윤. 사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폐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음식 대접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하윤을 봤습니다. 하윤은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하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하윤 씨.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 기억합니까?
그럼요. 지난 며칠 이 가게에서 저를 본 적 있습니까? 하윤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하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저런 분은 받지 말라고. 왜 그랬습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요. 누가 불편합니까? 다른 손님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손님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불편했던 건 다른 손님이 아니라 본인 아닙니까? 하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요. 박민수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박민수를 봤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까 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저런 인간들이 왜 이런 데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하세요. 박민수가 입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때 묻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지폐였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질 듯 낡아 빠진 지폐였습니다. 저는 그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윤이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984년 겨울입니다. 저는 28이었습니다. 공사판 막노동을 했습니다. 일이 끊겨서 보름 동안 굶었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저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다 먹고 나올 때 저는 말했습니다. 돈 생기면 꼭 갚으러 오겠다고. 그 주인은 말했습니다. 갚으러 오지 말고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저는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그 이틀 뒤 제가 번 첫 품삯입니다. 1,000원. 저는 이걸 그냥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넣어뒀습니다. 지폐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지갑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때 저런 인간이었다는 걸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회사를 키웠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하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서하윤 씨를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윤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박민수를 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서 자란 여자가 제 아들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 네. 지난 며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뭔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40년 전에도 여기서 가게를 하셨습니까? 사장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30살 때부터 했으니까 40년쯤 됐네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그 청년이 손님이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맞네요. 눈빛이 그때 그 청년이랑 똑같아요. 사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나중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성공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현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50만 원쯤 됐습니다. 40년 전 빚입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받아주세요. 제발.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돈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하윤 씨.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하윤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수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저와 사장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윤의 얼굴, 울먹이던 얼굴, 새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박민수, 떨고 있던 그 남자. 저는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불도 안 켜고? 준혁이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앉아라.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 씨 말인데.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결혼 안 된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일들을요.
제가 거지로 위장했던 것, 하윤이 보였던 반응들, 박민수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일까지요. 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윤이를 떼어놓으신 겁니까? 그래야 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뭐가 불만이냐? 불만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아버지는 사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한 시험이었습니까?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공정합니까? 그렇다고 변명이 되나? 변명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40년 전에요. 그때 아버지는 완벽했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하윤이도 지금 그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나온 그 길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윤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나? 그럼 뭘로 합니까? 집안? 재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윤이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준혁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완벽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도 비굴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살기 위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윤은 그 여자도 똑같았던 걸까요? 살기 위해 그랬던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직도 그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지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40년 만에요. 저는 빈 지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극복했다. 나는 강했다. 나는 달랐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윤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달랐을까요? 저도 약했습니다. 비굴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 제가 하윤을 심판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윤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미팅이 취소하세요. 네, 다 취소하세요. 오늘은 일 안 합니다.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초동, 영자분식,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사장님이 나와서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하윤 씨를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글쎄요.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그런 말을 했잖습니까? 그건 그렇죠. 하지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 아이도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전 그 아이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웠어요. 안타깝다고요? 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외면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서요. 그게 슬펐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랑 아드님이랑 결혼 못하게 하셨다면서요? 네. 후회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회장님. 네. 40년 전 기억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회장님한테 라면 한 그릇 주셨죠. 네. 어머니는 그때 회장님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판단 안 하셨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줬어요. 저는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지금 나쁜 사람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좋은 사람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드님 걱정되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네. 가서 다시 보세요. 그 아이를요. 이번에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있는 그대로요. 저는 한참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혁아, 지금 어디냐? 하윤이네 집이요. 주소 보내라. 가겠다. 네, 가겠다. 하윤 씨 만나려고.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2층짜리.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방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냐? 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집이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앉으세요. 네. 하윤이 다시 앉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윤 씨, 네. 할 말 있습니까? 하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하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세요. 네. 할 말 하세요. 그때 왜 그랬는지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파출부 일하시는 걸 봤어요. 허리 아파하시는 걸 봤어요. 오빠가 빚에 시달리는 걸 봤어요. 하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두려웠어요. 저도 저렇게 될까봐.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외면하고 싶었어요. 제가 벗어나고 싶은 모습이었으니까.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거 알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를 사랑합니까?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그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준혁 씨가 정말 좋아요. 하윤이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할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하윤 씨, 네, 결혼하세요.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아들이랑 결혼하세요. 허락합니다.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신데요? 저는 하윤을 다시 봤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사세요. 저한테도 준혁이한테도.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윤이 일어나 제게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영자분식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습니다. 어머, 회장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정장 입은 사람도 있었고 작업복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라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얼큰했습니다. 40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들 잘 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 허락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회장님이 잘하신 거죠. 저는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지갑을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장님이 지갑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게 40년 전부터 쓰던 지갑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돈이 제가 지난번에 받은, 네, 맞습니다. 저는 빈 지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지갑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기억이 아니라 오만이 됐습니다. 나는 극복했다. 나는 강했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강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저는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 40년 전 그날, 만약 사장님 어머님이 저를 외면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사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가셨겠죠. 그렇겠죠. 아마도 더 힘든 길을요. 저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제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갑을 사장님 앞에 밀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네. 왜요? 저는 이제 안 필요합니다. 대신 사장님이 간직해 주세요. 하지만 제발이요. 사장님 어머님의 기억으로요. 사장님이 천천히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빈 지갑.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참 후 저는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외로웠던 시절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이 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옆 차선에 낡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트럭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검은 매연을 뿜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누군가의 남편이겠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트럭 안에도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와 하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들어오니? 하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전처럼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혼인신고 하려고요. 그래. 빠르네. 늦출 이유가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오빠 얘기인데요. 하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식당이에요. 이번에는 빚 안 지고 할 수 있는 규모로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하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오빠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준혁이 하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주려고 해요. 제 돈으로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하윤과 준혁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신데요? 투자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3천을 투자하면 그 식당 지분 30%는 제 겁니다. 하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익 보고서를 받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셔야 해요. 네. 네. 마지막으로 1년 안에 손익분기점 넘기셔야 합니다. 못 넘기면 제가 경영에 개입합니다. 하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사업입니다. 망하면 저도 손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도와주자. 손 벌리게 만들지 말고.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가? 많이 변하셨어요.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돌아온 거지. 돌아왔다고요? 응. 내가 잊고 있던 곳으로. 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냥 밥이 맛있었습니다. 준혁이와 하윤이 나누는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하윤 씨,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말려도 안 들으셔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지금은 요양보호사 일하세요.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안 들으세요. 일하는 게 좋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뵙고 싶네요. 하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인사드려야죠. 며느리 어머님인데. 하윤의 눈이 또 글썽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밥 먹다가 하윤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네, 아버지. 하윤 씨도. 네, 회장님. 회장님 말고 아버지라고 해요. 하윤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요. 잘 가요. 문을 닫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주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예전에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었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별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별이 안 보여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미팅 시간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 맞아. 9시죠? 네. 그런데 회장님. 왜요?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네. 좋은 일 있으세요? 글쎄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리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김 부장. 네. 내일 아침에 서초동 들렀다가 갈게요. 서초동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분식집 하나 있어요. 거기 들러서 김밥 좀 사갈게요. 김밥이요? 네. 직원들 아침 간식으로요. 100인분쯤 주문하면 되겠죠? 김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고요? 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회의도 있고 결제할 서류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게 숫자였습니다. 매출, 이익, 성과, 실적.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제 회사에서 일하는 1,500명. 그들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제 역할은 뭘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처럼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안건에 하나 추가해 주세요. 직원 복지 확대 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 그리고 가족 의료비 지원.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새 지갑이었습니다. 어제 산 거였습니다. 낡은 지갑을 사장님께 드린 후 새로 샀습니다. 깨끗한 지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어린 준혁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7살쯤 됐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로서요. 사람으로서요. 지갑을 닫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편안하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와 하윤이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0 초반쯤 돼 보이는 수척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회장 말고 그냥 이름 부르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인데. 하윤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윤이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 며느리인데. 박민수도 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정말.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족인데. 식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작은 백반집이에요. 잘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웨딩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별이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 아들 결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는 40년 전 그 분식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웨딩홀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와 하윤이가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찍어요. 그래.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오늘 내가 결혼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였는지 자신이 없었다. 너무 바빴다. 너무 일에만 매달렸다. 너를 제대로 안아준 기억이 별로 없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한다. 늦었지만 노력하려고 한다. 너와 하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다.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준혁이에게 주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별이 없어도 괜찮다는 걸요.
제 안에 빛이 있다는 걸요. 그 빛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요. 진짜 오랜만에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될 때, 그 기억이 판단이 아니라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68배 나이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하게.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과거를 잊으려 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과거에 갇혀 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짜 지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배움으로 오늘을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약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설거지를 하면서인가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인가요? 아니면 혼자 차를 몰며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생각해 볼 점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